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고등한국사 3-3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개항 이후 근대를 향한 노력 중 갑신정변에 대해 배웠었는데요. 기억나시죠? 갑신정변은 위로부터의 개혁이었잖아요. 하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고 그로부터 딱 10년 뒤인 1894년 아래로부터의 개혁인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동학농민운동은 말 그대로 동학을 믿는 농민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개혁운동입니다. 사실 조선의 개항은 농민들에게는 달갑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개항 이후 근대문물 수용에 따른 경비 지출과 일본에 지급한 막대한 배상금, 청과 일본의 경제 침탈 등으로 찾아온 국가재정의 위기는 모두 농민들의 부담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으로 곡물이 유출되며 곡물 가격이 폭등했고 탐관오리들의 부패와 수탈 역시 지속되어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됐습니다. 이러한 때 고통받던 농민들 사이에서는 동학이 확산되기 시작했는데요. 19세기 극심한 세도 정치 때 최재우가 창시한 동학은 민심을 현혹한다는 이유로 포교가 금지되고 최재우가 처형됐었죠. 하지만 이대교주 최시영이 포접제를 정비하고 경전을 간행하는 등 활동을 이어나가 교세가 점차 확산됐습니다. 그리고 동학 신도들은 최재우의 누명을 벗기고 포교의 자유를 허락해달라는 교조 신원운동을 벌였고요. 이는 삼내와 보은, 금구 등의 집회를 통해 점차 정치적인 성향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농민들 사이에서 확산된 동학농민운동은 외세에 반대하고 봉건사회에 정면으로 대항한 반봉건, 반외세 운동이었는데요. 이러한 동학농민운동 1차 봉기부터 자세히 살펴볼게요. 동학농민운동의 1차 봉기는 고부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는 전라도 고부군수였던 조병갑의 횡포 때문이었는데요. 조병갑은 정말 최악의 탐관오리였습니다. 이러한 조병갑의 횡포 중 대표적인 사건은 농민들에게 새로운 저수지인 만석보를 쌓게 물세를 거둔 사건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수탈이 이어지자 농민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이때 중심인물이 바로 전봉준인데요. 중요합니다. 전봉준은 주모자가 드러나지 않게 사발통문을 써서 동지들을 모았고요. 결국 고부 관할을 점령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를 수습하기 위해 안핵사로 이용태를 파견했는데요. 파견된 이용태는 오히려 동학을 탄압하고 전봉준을 체포하려 했습니다. 이에 농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요. 전봉준은 백산으로 이동해 김계란과 함께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보구간민과 포갑을 제거해 백성을 구한다는 제폭구민을 구호로 백산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백산봉기 때 4대 강령도 발표했는데요. 4대 강령에는 사람을 죽이거나 가축을 잡아먹지 말 것, 충효를 다해 세상을 구할 것, 일본 오랑캐를 몰아낼 것, 군대를 몰고 서울로 올라가 권세가와 귀족을 모두 없앨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기세를 모아 결집된 동학농민군은 마침내 황토현 전투와 황룡촌 전투에서 광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뒀고요. 급기야 전주성까지 점령했습니다. 그러자 어이없게도 조선 정부는 동학농민군을 진압해달라고 청에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정말 이 대목은 너무나 화가 납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진압해달라고 외국 군대를 부른 거잖아요. 정말 이 잘못된 선택이 조선에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했는지. 결국 청해 군대가 다시 조선에 들어왔고 갑신정변 때 맺었던 텐진조약에 의해 일본군 역시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다시금 조선에서 두 나라의 군대가 대립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그제서야 정부는 부랴부랴 농민군과 전주화약을 맺었고 농민군은 자진해산했습니다. 이때 전주화약의 조건은 청일 양군의 철수와 패정개혁안의 실시였는데요. 중요합니다. 이 패정개혁안에는 탐관오리의 징계와 신분제 폐지, 토지의 균등분배, 과부의 재가 허용 등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운소를 혁파하고 각 읍에서 조세를 거둘 것, 보부상에 폐단이 많으니 혁파할 것, 대원군이 국정에 관여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올 것 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동학농민군은 전주화약 이후 전라도 각지에 자치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해 패정개혁을 실시했습니다. 이 집강소도 중요합니다. 한편 조선정부 역시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개혁기구인 교정청을 설치한 뒤 청일 양국에 군대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일본이 이를 거부하고 경복궁을 점령해 조선의 내정개혁을 강요했습니다.
거기에 조선을 차지하고 싶었던 일본은 급기야 청일전쟁을 일으켰는데요. 이에 해산했던 동학농민군이 다시금 일본군 타도를 걸고 봉기하니 이것이 바로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입니다. 이러한 2차 봉기는 반회세 반침략 성격을 띠고 있는 항일 구국투쟁이었습니다. 이때 논산에서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의 남접부대와 손병희가 이끄는 북접부대가 집결했고요.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과 관군에게 처절하게 맞섰지만 결국 패배했습니다. 이렇게 보다 나은 사회를 꿈꾸며 죽창을 들고 일어섰던 농민들의 꿈은 안타깝게도 좌절됐습니다. 결국 아래로부터의 개혁이었던 동학농민운동 역시 실패했지만 동학농민군의 패전개혁안은 이후 갑오개혁에 반영됐고요. 동학농민운동은 항일 의병투쟁으로 계승됐습니다. 한편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이 조선의 내정개혁을 강요했다고 했잖아요. 이때 이루어진 개혁이 바로 갑오개혁인데요. 이 갑오개혁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러한 갑오개혁은 총 3차에 걸쳐 이뤄지는데요. 고등한국사에서는 1차, 2차, 3차의 내용을 좀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문제가 보다 디테일하게 나오거든요. 그럼 1차 갑오개혁부터 정리해 볼게요. 1차 갑오개혁은 김홍집과 흥선대원군을 중심으로 이뤄졌고요. 기존의 교정청을 폐지하고 개혁기구인 군국기무처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개국기년을 사용했으며 의정부와 국내부를 분리했습니다. 또 파라 문제를 도입해 탁지하문을 중심으로 재정을 일어나 있고요. 모든 세금을 화폐로 내게 하고 은본위제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의 공통의 목소리인 신분제와 노비제 폐지가 이뤄졌고요. 과거제와 연자제 역시 폐지됐습니다. 또 과부의 재가를 허용해줬는데요. 이 또한 동학농민운동의 개혁 내용이 반영된 겁니다. 이렇게 1차 갑오개혁이 잘 이뤄지고 있었는데요.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이 돌연 내정개혁에 간섭하면서 2차 갑오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차 때는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 박영유, 김홍집 연립내각을 구성해 고종에게 홍범14조를 반포하게 했는데요. 이 홍범14조에는 청에 대한 사대청산과 왕실사무와 국정사무의 분리, 인재등용의 원칙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의정부는 내각으로, 파라무는 7부로 개편했고요. 8도로 나뉘어있던 지방을 23부로 변경했습니다. 또 재판소를 설치해 사법권을 독립시켰고요. 교육입국조서를 발표해 근대적 학제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해 그 대가로 랴오둥반도를 차지했는데요. 이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러시아가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 일본의 고공행진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이를 삼국간섭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랴오둥반도를 토해내라는 러시아의 요구에 일본은 결국 랴오둥반도를 반환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조선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발빠르게 칠러 정책을 펼쳤고요. 이에 화가 난 일본은 급기야 칠러 정책의 핵심 인물인 명성황후를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을미사변이고요. 을미사변 이후 다시금 친일내각을 구성한 일본은 김홍집을 중심으로 3차 갑오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 3차 갑오개혁을 을미개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때는 무엇보다 단발령이 중요합니다. 또 새로운 달력인 태양력과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으며 천연두를 예방하는 종두법도 실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소학교 설립과 근대적 우편사무 실시, 친위대와 진위대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을미개혁은 을미사변 이후 일어난 일본의 일방적인 개혁이었을 뿐 아니라 단발령 등으로 많은 이들의 반발을 불러왔고요. 이에 양반 유생들을 중심으로 을미의병이 일어났습니다. 한편 고종은 명성황후가 참혹하게 시해되는 걸 보고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는데요. 이를 아간파천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종의 아간파천으로 3차 갑오개혁인 을미개혁이 중단되며 조선을 향한 일본의 질주에 브레이크가 걸리긴 했지만 이로 인해 자주국으로서의 조선의 위상도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이 시기 열강들의 이권 침탈이 절정에 다다랐고 특히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화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재필 등의 지식인들은 국민들의 의식 향상을 주장하며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독립협회를 조직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독립협회는 한국 최초의 근대적 사회정치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먼저 자주독립국의 상징으로 독립문을 세웠고요. 기관지인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를 간행했으며 토론회와 연설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열강의 이권 침탈에 맞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는데요. 만민공동회는 일종의 민중집회입니다. 우리나라 집회의 시초가 바로 이 만민공동회인데요. 이러한 만민공동회로 결국 러시아의 재정고문을 철수시키고
저령도 조차 요구를 좌절시켰습니다. 저령도 조차란 부산의 서민 저령도에 러시아가 저탄소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요구한 걸 말합니다. 아니 지들이 뭔데 우리나라에 저탄소 시설을 설치하냐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였던 건데요. 이를 독립협회의 주도로 민중들이 막아낸 겁니다. 이 밖에도 독립협회는 자유민권운동을 전개해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의 보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요구함은 물론 국민 참정권 역시 주장했습니다. 확실히 근대국가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게 느껴지시죠? 거기에 근대적 의회 설립을 목표로 정부 대신들까지 참여한 관민공동회를 개최했는데요. 입헌군주제를 지향했던 관민공동회에서는 헌의 6조를 결의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헌의 6조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자면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합심하여 황제권을 공고히 한다. 외국과의 조약은 해당 부서의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함께 날인한다.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담하고 예산과 결산은 국민에게 공포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헌의 6조에는 피고의 인권 존중에 대한 조항도 들어있는데요. 정말 지금의 민주주의 형태와 비슷하죠? 이러한 독립협회의 요구에 고종 역시 처음엔 중추원 관제 개편을 반포했지만 독립협회의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 세력이 이들을 모함했고 결국 황제권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보부상 단체인 황국협회와 군대까지 동원해 독립협회를 해산시켰습니다. 결국 이렇게 조선사회를 바꿔보고자 했던 독립협회의 노력은 좌절됐는데요. 이러한 독립협회가 가지는 의의와 한계는 무엇일까요? 먼저 의의는 근대 국민국가 수립과 국민 계몽, 그리고 자주권 수호를 위해 노력했다는 거고요. 한계로는 자주독립이나 외세 배격이 러시아에 국한돼 있고 미국이나 일본에는 우호적이었다는 부분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공사관에 가있던 고종은 언제 황궁에서 독립협회를 해산한 걸까요? 고종이 다시 황궁한 건 아간파천 후 약 1년 만이었는데요. 당시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고종의 황궁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1897년 고종은 경운궁으로 황궁했습니다. 그리고 연호를 광무로 정한 뒤 황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황제의 나라 대한제국을 선포했습니다. 이 황구단이요, 황제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고종은 자신이 황제다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대한국 국제를 반포해 대한제국이 자주독립제국임을 명시하고 황제에게 군 통수권과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등 모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렇게 전제군주제를 지향한 대한제국은 옛것을 근본으로 삼고 새것을 참고한다는 구본신첨을 원칙으로 광무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중요합니다. 광무개혁에서 고종은 먼저 최고 군통수기관으로 원수부를 설치해 군대를 황제 직속으로 두었고요. 무관학교를 설립하고 친위대와 진위대의 병력을 강화했습니다. 또 황제권의 강화를 위해 전왕국을 황제 직속으로 두고 국가재정의 확충을 위해 토지조사 사업인 양전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일부 지역에 토지 소유권 증명서인 지계를 발급했는데요. 중요합니다. 이 지계 발급으로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또 이때 상공학교와 기술학교를 만들고 상공업 진흥 정책을 펼쳐 서양의 기술과 기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했고요. 이에 이 시기 전하와 전차가 개설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광무개혁으로 달라진 종로의 모습인데요. 확실히 전통적인 조선의 모습과는 다르죠? 이 밖에도 외교에서는 대한국 대청국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만국 우편연합과 국제적십자사 등 국제기구에 가입했습니다. 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공포해 독도가 우리나라임을 확실히 했고요. 간도관리사로 이범윤을 임명했습니다. 이렇게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은 나름 짧은 시간에 산업과 교육, 근대적 시설면에서 많은 성과를 보였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지만 황실 중심의 개혁으로 민권을 보장하지 못했고 외세의 간섭에서 결국은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이 광무개혁이 가지는 의의와 한계까지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오늘은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으로 동학농민운동부터 광무개혁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도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